갑자기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작, 농장일이 바쁘니 집으로 돌아오렴. 아니, 다른 천재들은 대학 수학까지 선행학습할 시기에 뉴턴은 풀을 뽑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 배트입니다. 오늘 수업은 인류 지성사를 둘로 쪼개버린 아이작 뉴턴 열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아이작 뉴턴입니다. 뉴턴은 1642년 12월 25일 영국의 시골 마을 울즈소프에서 태어납니다. 뉴턴이 태어나기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3살 되던 해 어머니마저 돈 많고 나이 많은 목사님과 재혼을 해 출가를 하게 됩니다. 단 뉴턴은 데려오지 않는 조건이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외할머니가 뉴턴을 키워주셨는데 부모 없이 자라다 보니 아무래도 괴팍한 성격이 형성됩니다. 새아빠 집에 불을 지를 거야. 꼬마답지 않은 거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불을 지를 필요가 없어졌으니 뉴턴이 10살 되던 해 새아버지가 사망했으며 어머니는 재산을 상속받아 새 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재회의 기쁨도 잠시 어머니는 뉴턴을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킹스스쿨에 보냅니다. 이 학교에서는 라틴어와 그리스어, 신학을 가르쳤는데 열정 넘치는 선생님은 장차 농부가 될 아이들을 위해 산술 과목을 도입하여 측량은 물론 알키메데스의 기하학까지 가르쳐 주었으니 미래의 과학자 뉴턴에게 참신한 자극제였습니다. 또한 뉴턴은 약사이자 화학자였던 윌리엄 클러크의 집의 다락방에서 하숙을 하게 되었는데 클러크에게 간단한 화학약품 제조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 다락방은 소년 뉴턴의 철학 연구소였습니다. 뉴턴은 노트를 한 권 사서 낙서를 하기 시작합니다. 천체, 시간, 운동, 빛, 물질, 인체, 하나님. 뉴턴이 자신에게 인생의 과제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에게 연락이 옵니다. 아이작, 농장일이 바쁘니 집으로 돌아오렴. 아니, 다른 천재들은 대학 수학까지 자발적인 선행학습을 할 시기에 뉴턴은 풀을 뽑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뉴턴이 농장일을 잘할 리가 없었고 캠브리지에 다녔던 외삼촌의 설득으로 어머니는 뉴턴을 캠브리지 대학에 보내기로 합니다. 캠브리지에는 세 종류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귀빈석에서 식사를 하고 그냥 학위를 받는 귀족 학생, 등록금을 내고 영국 국교회 성직자가 되는 학생, 심부름을 하며 남은 음식을 먹는 근로장학생. 뉴턴의 엄마는 부자가 되었지만 아들에게 투자를 하진 않았으니 뉴턴의 선택지는 3번밖에 없었습니다. 19살의 나이에 캠브리지 트리니티 컬리지의 근로장학생이 된 뉴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내 친구지만 진리가 더 훌륭한 내 친구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말을 패러디해 좌우명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진리를 찾아 나섭니다. 진리의 바다에는 두 대양이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로 대표되는 고대 자연관,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갈릴레이의 지동설로 대표되는 근대 자연관. 여기에 많은 철학자들은 만물은 땡땡이라고 각자의 의견을 피력했으니 도대체 뭘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웠죠. 뉴턴보다 반세기 앞선 프랑스의 지성 데카르트는 혼란을 정돈하기 위해 모든 지식을 비우고 원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자신만의 공리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 수학이다. 데카르트가 학습 가이드라인을 잡아준 덕분에 뉴턴은 데카르트에 몰입했지만 무작정 따라가지 않고 자신만의 철학 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캠브리지 최초의 루카스 수학 석좌 교수가 된 아이작 베로의 강의를 들으며 많은 영감을 얻게 되고 유클리드 원론부터 본격적인 수학 공부를 시작하는데 대학 생활 동안 폭발적으로 결과물을 쏟아내진 않았지만 누구보다 정확하게 개념을 정립해 나갑니다. 졸업을 앞둔 1664년 말 런던, 사람들이 잿빛이 되어 죽어나갑니다. 영국에도 흑사병이 퍼진 것입니다. 런던에서 100km 떨어진 캠브리지도 흑사병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뉴턴은 학부를 마치고 펠로우가 되었지만 학교가 문을 닫아 강제 휴학을 당하죠. 뉴턴은 고향 울즈소프에 내려가 여유로운 시간, 다시 말해 관찰과 사색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과는 떨어지는데 달은 왜 안 떨어지지? 여기에 흑사병이 길어지고 런던에 대화재가 나면서 강제 휴학이 2년으로 연장되는데 이 시기에 뉴턴은 빛의 본질, 미적분, 만유인력과 역학법칙 등등 믿을 수 없는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과학사에서는 뉴턴의 휴학 시절 1665년 66년을 아인슈타인이 엄청난 논문을 쏟아냈던 1905년과 함께 기적의 해라고 부릅니다.
젊은 시절 뉴턴의 주된 관심사는 빛이었습니다. 거울에 반사된 빛과 계속 눈싸움을 하고 바늘로 눈을 찔러가며 빛의 번짐을 관찰하느라 실명 위기를 맞기도 하죠. 그럴만도 했던 것이 빛이란 땡땡이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데카르트까지 많은 현인들이 빛에 대해 언급했지만 그 무엇도 공감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데카르트는 프리즘을 통과한 백색광이 무지갯빛으로 흩어지는 것은 빛의 회전 속도에 따라 백색광이 변형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뉴턴은 이를 반신반의하면서 두 개의 프리즘을 준비합니다. 데카르트가 맞다면 프리즘에서 나온 빨간빛에만 프리즘을 대더라도 여러 색으로 갈라져야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한 번 빨간빛은 계속 빨간빛, 한 번 노란빛도 계속 노란빛이었습니다. 또한 뉴턴은 백색광에 프리즘을 대면 무지개, 무지개를 돋보기로 모으면 백색광, 다시 프리즘을 대면 무지개, 백색광들이 여러 단색광들의 혼합임을 증명합니다. 빛의 정체를 알아내버린 뉴턴, 이번에는 망원경 제작에 도전합니다. 50여 년 전 갈릴레이와 케플러가 망원경을 개발하여 많은 성과를 냈지만 기존 망원경은 볼록 렌즈를 사용하여 색수차로 인한 번짐이 있었습니다. 뉴턴은 볼록 렌즈 대신 오목거울을 사용합니다. 입사한 빛을 오목거울에 반사시킨 후 초점에 모인 빛을 거울로 반사시키니 더 선명한 상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뉴턴은 이 망원경을 왕립학회에 제출했는데 학회에 난리가 났습니다. 뉴턴 망원경은 겨우 15cm, 당시 최고급 망원경의 10분의 1 크기였는데 성능은 동급이었습니다. 대체 뉴턴이 누구야? 27살의 나이에 망원경 하나로 뉴턴은 과학계의 라이징 스타가 되었으며 아이작 베로의 뒤를 이어 제2대 루카스 수학 석좌 교수, 30살에는 드디어 왕립학회 정회원이 됩니다. 신입회원 뉴턴은 당시 최고의 철학 잡지 철학회보에 빛과 색에 관한 새로운 이론을 발표하고 백색광은 단색광이 혼합된 입자라고 말합니다. 뭐? 입자라고? 왕립학회의 실세였던 로버트 훅이 태클을 걸었습니다. 훅의 법칙으로 유명한 로버트 훅은 빛이 파동이라고 주장한 인물이었습니다. 뉴턴은 당장 반박하고 싶었지만 3개월 후 입자성은 논의의 핵심이 아니었다고 꼬리를 내립니다. 훅의 태클은 앞으로 걸어올 수많은 공격의 시발점이었으며 뉴턴은 빛에 관한 논의를 보류했다가 32년이 지난 1704년 훅이 사망한 다음에 광학이라는 역작을 발표합니다. 오늘날 뉴턴은 반사망원경의 아버지가 되었으며 빛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기도 합니다. 뉴턴은 강제 휴학 시절 설계했던 운동 법칙들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뉴턴은 운동법칙의 체계를 완성시켰지만 조급하게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왕립학회에 꼰대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1684년 왕립학회에서 크리스토퍼 렌, 로버트 훅, 에드먼드 헨리는 별과 행성 사이에 만유인력의 법칙이 작용한다면 행성 궤도의 수식은 어떤 도형을 그릴까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지만 답을 낼 수 없었습니다. 헨리는 답답한 나머지 뉴턴을 찾아갑니다. 20년 전에 계산해보니 타원이던데. 케플러의 타원 궤도의 법칙을 증명했었다는 겁니다. 헨리는 계산 과정을 알려달라고 졸랐으나 뉴턴은 기억이 안 나는 듯 즉답을 보류했으며 3개월 후 물체의 궤도 운동이라는 논문을 보내줍니다. 뉴턴 선배, 이건 출판각이요. 이 논문을 시작으로 기획자 헨리와 저자 뉴턴이 의기투합하여 만든 책이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3권입니다. 제1권에서는 다양한 운동 법칙을 서술하고 있으며 행성의 타원 궤도 운동을 증명합니다. 제2권에서는 유체역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데카르트의 기계적 우주론에 대한 반론을 펼칩니다. 하지만 1권, 2권이 나오고 뉴턴의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왕립학회 대표 꼰대 훅의 근거 없는 태클도 많아졌으니 빡친 뉴턴은 훅에 대한 일부 내용을 삭제합니다. 여기에 왕립학회가 파산하는 바람에 제3권은 헨리가 자비로 출판을 했으며 집필을 제외한 일들은 헨리가 도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제3권에서는 자연철학을 공부하는 방법과 태양계의 구조, 지구의 모양, 만유인력, 밀물과 썰물을 이야기합니다. 프린키피아의 특별함은 수학으로 서술했다는 점입니다. 유클리드 원론을 벤치마킹하여 운동이란 무엇인가 공리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자연의 운동을 연역적으로 풀어갑니다. 프린키피아는 행성의 운행 시스템을 관찰 기록이 아닌 기하학의 미적분을 가미하여 설명합니다. 데카르트가 철학의 원리에서 제시한 기계적 우주론을 넘어서는 수학적 우주론, 이게 바로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였던 것입니다. 프린키피아를 기점으로 우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역학법칙으로 운행된다는 인식이 퍼집니다. 뉴턴이 역사를 둘로 쪼개버린 것이죠.
프린키피아는 유클리드 원론과 함께 역사상 가장 성공한 과학소로 꼽힙니다. 아이작 뉴턴은 이분과 함께 과학자 하면 떠오르는 인물입니다. 프린키피아가 히트를 치면서 과학계의 슈퍼스타가 되긴 했지만 예스터데이 한 곡만으로 비틀즈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뉴턴이라는 브랜드의 성공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뉴턴이 태어나던 1642년 영국에선 왕당파 대 의회파 내전이 발발합니다. 겉보기엔 정쟁이었지만 사실상 카톨릭과 청교도의 종교전쟁이었죠. 청교도를 이끌던 크롬웰은 국왕 찰스 1세의 목을 베고 공화정을 탄생시켰는데 이를 청교도 혁명이라 합니다. 하지만 크롬웰이 죽자 의회는 찰스 2세를 왕으로 앉혔으니 이를 왕정복고라 하죠. 뒤이어 찰스 2세의 동생 제임스 2세는 왕권을 강화하고 카톨릭을 다시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대학은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 것을 뉴턴이 있던 캠브리지에 왕의 전갈이 왔습니다. 수도사 알반 프란시스에게 학위를 수여하라. 종교인들이 대학에서 명예학위를 받는 경우는 있지만 프란시스는 학위를 받고 아예 눌러앉을 기세였죠. 딱 봐도 왕이 아바타를 심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캠브리지의 대다수는 반대했지만 총장은 뉴턴을 포함한 8인의 대표회를 소집해 학위 수여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압박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뉴턴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오.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뉴턴의 용기에 힘을 얻은 대표자들의 반대로 학위 수여가 취소됩니다. 이 사건으로 뉴턴은 캠브리지의 영웅이 되었으며 계속 무리하던 제임스 2세는 마침내 왕위를 내려놓게 되는데 이게 바로 명예혁명입니다. 이후 의회가 다시 소집되었고 캠브리지도 의회에 2명의 의원을 보내게 되는데 이 중 한 명이 뉴턴. 맞습니다. 뉴턴이 국회의원이 된 것입니다. 이후 뉴턴은 런던에서 활동하게 되었고 1696년 조폐국 감사관이 되면서 정치인이자 공무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당시 조폐국 감사관은 한직이었는데 무엇을 해도 진심이었던 뉴턴은 악명 높은 위패범 윌리엄 첼로너가 범인임을 증명하여 사형장으로 보내버렸으며 동전 테두리에 최초로 홈을 파는 아이디어로 위패 제조를 막았으니 여세를 몰아 조폐국장 자리에 오릅니다. 또한 1703년 앙숙이었던 훅이 사망하자 왕립학회 회장까지 맡게 되었으니 왕만 제외하고 다 해볼 기세였습니다. 뉴턴이 이토록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프린키피아였습니다. 누구라도 프린키피아를 열어보는 순간 인간 뉴턴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느끼게 됩니다. 프린키피아 읽어봤어? 경외심은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퍼집니다. 또한 소신 있는 행동과 탁월한 업무 처리는 뉴턴주의자라는 강력한 팬덤을 양산했습니다. 팬클럽 회장 헨리를 필두로 드모아브루, 테일러, 맥러린, 로피탈 등등 수학자들은 물론 절친이었던 로크, 훗날 볼테르, 칸트 등등 문과 계열까지 합류하면서 톱스타 못지않은 사회적 팬덤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각지에 뉴턴을 전파했고 뉴턴주의가 데카르트주의를 넘어 대세가 되는 데 일조합니다. 뉴턴 또한 팬클럽 관리에 공을 들였으니 헨리에게 조폐국 감사관 옥스퍼드 교수직을 주고 헨리의 성 발견자라는 명예를 만들어 주었으며 뉴턴주의자들을 대학과 행정기관에 심어나갔죠. 또한 왕립학회 회장이 되면서 전임 회장 훅의 초상원을 내리고 고급화 전략으로 탁월한 실적을 내고 회장의 절대 권한을 만들었으니 왕립학회는 사실상 뉴턴 왕국이 됩니다. 최고의 실력자이자 대영제국의 과학 총수, 실력과 권력 모두 정점에 있었기에 뉴턴은 과학자의 대명사가 될 수 있었죠. 뉴턴 이후 왕립학회에는 패러데이, 찰스 다윈, 맥스웰, 아인슈타인, 스티븐 호킹 그리고 일론 머스크까지 기라성 같은 회원들이 그 명예를 이어갑니다. (1936년) 뉴턴의 기록물 329편이 소더비 경매에 나옵니다. 뉴턴의 수집가였던 세계적인 경제학자 케인즈가 이를 낙찰받았는데 기록물의 3분의 1 이상은 연금술이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연금술이란 쇳덩이로 금을 만든다는 건데 이는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철학자들은 아르케, 즉 세상을 조립하는 원소는 무엇인가 고민합니다. 탈레스는 물, 헤라클레이토스는 불, 피타고라스는 수, 데모크리토스는 이를 원자라 했죠. 아테네 학당의 두 주인공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도 빠질 수 없었습니다. 플라톤은 만물이 사원소, 물, 공기, 불, 흙으로 조립되어 있다고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각 원소의 성질이 바뀌면 다른 원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하, 쇳덩이도 금이 될 수 있겠군.
이후 2000년간 인류는 연금술에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이 중에는 어린 시절 화학약품 좀 만져본 뉴턴도 있었습니다. 뉴턴은 연구실에 장비를 세팅해놓고 연금술에 매진했는데 수많은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어느 날 잠시 외출한 사이 애완견 다이아몬드가 촉구를 넘어뜨려 화재가 나는 바람에 방대한 연구자료를 날려버리기도 했죠. 평소 한성질하던 뉴턴은 다이아몬드를 확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뉴턴은 자신의 작업을 화학이라고 불렀는데 우주의 운행을 수학으로 설명했듯이 자연철학의 화학적 원리,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재가 30년이라는 시간을 쏟아부었음에도 쇳덩이는 끝내 금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후 라부아지에가 원소 질량보존의 법칙으로 화학이라는 학문체계를 만들면서 연금술은 힘을 잃었고 돌턴의 원자설이 등장하면서 연금술은 막을 내리게 되죠. 케인즈는 뉴턴은 최후의 마술사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뉴턴이 최후의 연금술사라는 의미였죠. 또한 뉴턴은 신학자로도 많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수학자이자 과학자, 공무원이자 정치인, 연금술사이면서 신학자라니 오늘날 같으면 프로엔 잡러의 표본이 되었겠지만 뉴턴이 밝힌 자신의 직업은 단 하나, 자연의 진리를 찾는 철학자였습니다. 뉴턴은 빛과 우주, 운동과 물질, 종교를 하나로 묶어 자신만의 진리체계를 만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느덧 85세의 뉴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바닷가에서 장난치는 소년이라네. 진리의 대양이 펼쳐져 있고 예쁜 조약돌이나 조개 껍데기를 발견하고 즐거워하는 소년 말일세. 85년의 시간 동안 평생 동정으로 살면서 오직 진리 탐구에만 매진했던 뉴턴. 1727년 3월 31일 인류 최고의 지성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유해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안치되어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힙니다. 시인 알렉산더 포프는 자연은 어둠 속에 묻혀 있었다. 신께서 뉴턴을 나오라 하시니 모든 것이 밝아졌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학사의 가장 위대한 업적인 미적분의 발명자는 영국의 뉴턴. 하지만 동시대에 독일의 라이프니츠도 미적분을 만들었습니다. 두 거장은 누가 미적분의 창시자인지를 놓고 엄청난 다툼을 벌입니다. 이는 영국과 독일의 국가적 자존심 대결로 번집니다. 오늘날 대체적인 결론은 이러합니다. 아이디어는 뉴턴이 먼저 생각했다. 하지만 라이프니츠의 미적분이 수학적으로 더 정교했다. 그런데 아이디어로 따지면 아르키메데스부터 데카르트까지 많은 선배들도 가지고 있었고, 정교함으로 따지면 해석학이 등장하기 전까지 미적분은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었다. 뉴턴의 미분기호는 y', 라이프니츠의 미분기호는 dy/dx. 오늘날 교과서에 나오는 미적분은 대체적으로 라이프니츠의 미적분이며 맨 뒤에 나오는 속도가속도의 미적분이 뉴턴의 미적분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거장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미적분을 만든 것이죠. 1922년 미국의 사회학자 윌리엄 오그번은 동시발명에 관한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에 따르면 동시발명은 시대적 필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적분을 싫어하는 학생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뉴턴이나 라이프니츠의 탄생을 막아보겠다고 하는데, 그래봤자 제3의 인물이 미적분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수능 킬러 문항, 준 킬러 문항은 여전히 미적분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티였습니다.